선생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흥군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옛날 지도와 사진을 그냥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끝날 때는 이런 걸 물어봐도 되나 싶은 것들을 그냥 질문하시면 돼요. 그리고 편안하게 한양, 경성, 서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로 지도를 볼 겁니다.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한양이라는 지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양이라는 지역이 있고 그게 경성으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서울로 바뀌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족보 있는 도시들은 승곽 도시예요. 승곽이 있고 우리 동네는 승곽이 없다 그러면 거기는 별로 이제 괜찮은 동네가 아니라는 이야기고요. 근데 특이한 거는 그 경기도에는 승곽이 없어요. 왜냐면 경기도라는 지역 자체는 경이라는 자체가 서울경이고 기는 도성 주변의 땅을 기라고 하기 때문에 한양 도성이 있고 산성이 있고, 외적으로 이제 강합성이나 수원화성은 외적인 거고 남한산은 외적이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경기도에는 승곽이 없지만 지방의 중심 도시들은 승곽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도시들을 부를 때 업이라고 불러요. 업이라고. 그러니까 시라는 말보다는 업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고, 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도업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에 여러 건축물들이 있고 시설물이 있는데 한양에만 있는 게 있어요. 궁궐이랑 종묘는 한양에 있어요. 그러니까 종묘가 있는 동네는 도읍이 되는 거죠. 도읍이 되고 기본은 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업에 있는 성은 업성이 되는 거죠. 해미업성, 나한업성 이런 식으로 동네업성 이렇게 부르는 거고, 도성에 있는 도읍에 있는 성이 이제 도성입니다. 그러면 한양이라는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양이라는 땅에 도성을 썼습니다. 그러면 한양도성이 되겠죠? 그러면 한양도성을 줄이면 뭐가 됩니까? 한성이 되는 거죠. 한성인데 한성이 있는, 한양도성이 있는 지역의 행정구역을 이제 한성구라고 부릅니다. 지방도시도 그렇고 한양도성도 그렇고 한성구도 그렇고 도성안 지역과 도성밖 지역이 나눠지고 도성안 더하기 도성밖 지역을 합해서 하나의 행정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등장하는 용어가 이제 세종실록 지리에 보면 성저심리라는 말이 나요. 심리는 대략 심리라고 보시면 되고, 성저라는 말은 성박 또는 성밑 이런 지명인데 한양 도성에서 약 심리되는 지역을 성저심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성구 같은 경우는 도성안과 성저심리를 같이 합한 지역이 이제 한성구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자도성 지삼강도라는 지도인데 도성에서부터 삼강에 이르기까지라고 지명을 붙였는데, 이 삼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한강이라고 부르지만 예전에는 이제 강을 다리별로 끊어서 불러서 삼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오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가 이제 한강이 여긴 건 아시겠죠? 그러면 조선시대 사람들이 지도를 그리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있는 그대로를 그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크게 그리겠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여기겠죠?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한강입니다. 여기가 한강이죠? 근데 여기가 자도성 지삼강도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 이 범위가 한성구의 범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특이한 게 한강 북쪽만 그렸다는 거죠. 그러면 한강 남쪽은 한양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디라는 이야기입니까? 여기는 경기도라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있는 자곡동, 자곡로도 경기도였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 경기도였던 거고, 그러면 행정구역을 어떻게 정했을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한강 인근 눈에 보이실 거고, 여기 큰 섬이 보이죠? 이 섬이 뭘까요? 여러분이 아는 섬이니까 제가 물어보겠죠? 여기가 여의도일 거고,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한양도성일 거고, 한양도성 안에 물이 흘러요. 여기 뭘까요? 청계천. 좋습니다. 그러면 한양도성에 물이 흘러서 이렇게 나가요. 여기 하천이 보이나요? 한양도성 안에서 물이 나와서 성 밖에서 만나서 이렇게 한강에 들어가는 이 하천이 뭘까요? 중랑천. 좋습니다. 배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한양도성이 있어요. 그러면 동쪽으로 중랑천이 치고 서쪽으로 이렇게 하천이 크게 하나 그러죠? 이게 뭘까요?
여러분이 아는 하천이 별로 없을 텐데 그 중에 그냥 하나 찍으면 되는데 여기가 홍제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지금은 복개돼서 안 보이는 하천이에요. 그러면 한양도성을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조선시대는 행정구역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보이는 저기 보이는 저산까지, 저기 보이는 저강까지. 그러면 한양도성에서 보면 북쪽으로, 도성에서 보면 북쪽으로 뭐가 보입니까? 삼각산. 삼각산의 산성이 북한산성이에요. 그러면 남쪽으로는 뭐가 보입니까? 한강이 보이죠? 동쪽으로는 중랑천이 보여요. 서쪽으로는 홍제선이 보여요. 홍제선을 조선시대 이제 옛지도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모래사 내천이 적혀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흔히 모래내라고 부르는 거죠. 모래내가 홍제선이에요. 그러면 대략 보면 이제 삼각산, 한강, 그 다음에 동쪽에 중랑천, 서쪽에 모래내, 홍제선 범위가 대략적인 한성부의 범위예요. 그러니까 약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한강이 흐릅니다. 여기에 현대 서울에 도로가 있죠. 한강을 따라 나온 도로가 뭐죠? 한강 북쪽에 강명로 좋습니다. 한강 변해 북쪽에 있는 도로가 강명로죠. 그러면 중랑천을 따라 나온 도로가 뭡니까? 동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를 가다 보면 길이 갈라지죠. 갈라져서 북한산과 도성 사이 정릉 쪽으로 해서 이렇게 월드컵 경기장과 난지 쪽으로 도로가 들어가죠. 그 도로가 뭡니까? 내부순환도로. 그러니까 조선시대 한성부의 범위는 대략적으로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도로를 연결한 범위가 대략적인 한성부의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아까 도성지 상강도라고 그랬잖아요. 도성에서 상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상강이 한강, 용산강, 서강입니다. 한강, 용산강, 서강. 이게 이제 상강이에요. 그래서 한강을 이렇게 세 구역으로 끊어서 한강진, 용산강, 서강 이렇게 이제 크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지도는 이제 있는 그대로를 그린 게 아니라 중요한 걸 크게 그립니다. 그래서 축적도 이중 축적을 다 축적을 쓰고요. 시점도 여러 시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한양도가 있는데 여기가 한양도성을 그린 겁니다. 한양도성을 그리고 그 다음에 주변의 산줄구리를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가 명랑으로 보이십니까? 명랑으로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명랑으로 보이게끔 그렸기 때문에 명랑으로 빨간 도로 보시면 명랑으로 보여요. 그래서 주변의 산줄기들은 이제 연결해서 그리는데 도봉산, 삼각산, 운수봉, 오연봉 대각으로 연결되는 이맥이 보이고 그래서 네 산을 정합니다. 그래서 인왕산, 타락산, 목묘산 이 네 산을 이제 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점을 이제 정하는 거죠. 정해서 도성을 쌓는데 일단은 기준점이 되는 게 백악이고 여기가 좌청룡, 여기가 우백호가 되죠. 왜냐면 왕은 남쪽을 보니까 동쪽이 왼쪽이에요. 여기 동쪽이 좌청룡, 여기가 우백호고 여기에 목묘산이 있는데 네 산을 일단 정했어요. 그러면 네 산의 도성의 경로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봤을 때 도성의 경로를 정하자고 했을 때 택리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겨울에 눈이 내렸다는 겁니다. 눈이 내렸는데 며칠이 지나고 보니까 눈이 녹은 쪽과 안 녹은 쪽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늘의 계시다 해서 이제 이 라인을 따라서 성곽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하늘의 계시가 아니라도 눈이 녹는 쪽과 안 녹는 쪽은 나눠져요. 그러니까 일사량의 사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북반구 중위도 지역이니까 해를 잘 받는 산이 있으면 산줄기가 이런 형태면 해를 잘 받는 쪽과 안 받는 쪽이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돼서 이제 해와 관련돼서 북반구 중위도 지역이니까 예전 사람들이 이제 왕십리 사람인가 마포 사람인가를 구분하는 방식이 있었대요. 그래서 여기가 한양도성이면 왕십리가 동쪽이잖아요. 동대문 밖이 왕십리고 마포는 어디입니까? 한강변에 마포가 있잖아요. 그래서 왕십리 사람이 이제 아침에 이제 종로 시점으로 출근을 해요. 그러면 아침에 이렇게 아침에 왕십리에서 이렇게 도성으로 가면 아침에는 해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출근을 할 때 이마가 탈까요? 뒷목이 탈까요? 뒷목이 타겠죠. 근데
오후가 되면 이 사람이 다시 종로에서 왕십리로 가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어디로 갑니까? 서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마가 탑니까? 뒷목이 탑니까? 뒷목이 되죠. 막고 사람이 출근을 해요. 그러면 이마가 탈까요? 뒷목이 탈까요? 이마가 타죠. 다시 퇴근을 해요. 그러면 어디가 탑니까? 또 이마가 탑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하는데 여기가 이제 북반구 중위도 지방이니까 그런 이야기가 성립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준이 되는 건 이 백악이에요. 백악 아래에 이제 궁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궁궐 아래에 보면 여기 건물들이 보이죠? 이게 뭡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육조거리라는 이제 중앙 강화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하천이 뭘까요? 이 하천이 청계천이겠죠? 여기 보면 가산이라고 적혀 있어요. 가산이 뭐냐면은 이제 그 전통적으로 이제 입지를 정할 때는 풍수적 맥락을 이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도성 안에 물이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면 이건 기가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보 차원에서 기가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청계천에 준설을 한 흙이 있잖아요. 모래랑 흙을 가지고 여기에 가짜 산을 만들어서 상징적으로 블로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산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나라의 맥이 이제 도봉산, 삼각산, 보현무 이래서 백악으로 쭉 연결되는데, 이런 지역들은 나라의 근본이 되는 맥이니까 어떻습니까? 튼튼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은 맥이 끊긴다고 생각하면 여기에는 보토를 합니다. 그래서 보토소를 해서 흙을 갖다 붓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데, 이게 이제 비보 차원이고, 어쨌든 도성안을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성안을 이렇게 보시면 백악 아래에 경복궁이 있고 여기에 이제 육조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궁궐이 가장 중요하겠죠. 경복궁이 있고 창덕궁과 창경궁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종묘와 사직이에요. 왕은 남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왼쪽에 종묘, 오른쪽에 사직을 줍니다. 좌묘 우사라고 해서 한양 도성에만 있는 게 첫 번째는 궁궐, 두 번째는 종묘, 세 번째는 도성이죠. 지방에는 읍성이니까. 종묘가 왜 중요하냐면 종묘는 역대 왕과 왕비의 시리를 모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왕조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장소고, 사직은 토지신과 꼭식신에게 제사 지내는 장소가 사직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종묘, 오른쪽에 사직이 있는 그런 구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념이 들어가는 게 성균관이 여기 있어요. 한양도성과 신라의 경주와 고려 개경의 차이는 뭐냐면, 신라는 불교국가죠. 고려도 불교국가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시내에 중심부에 사찰이 있는데, 한양도성은 유교국가의 도이기 때문에 안에 공자의 사랑, 유교를 가르치는 성균관에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개념으로 보면 이런 거죠. 여기에 한양도를 보시면 여기가 경복궁이고, 여기가 창덕궁, 창경궁, 종묘고, 여기가 경덕궁, 경인궁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종로라고 적혀 있어요. 종로는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보신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에 개천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이 현재 개천이 될 거고, 그러면 경복궁 옆에 종묘 사직이 양쪽으로 있고, 그 다음에 종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종로 쪽으로 보면 이렇게 누각이 있죠? 이게 뭘까요? 유기전 시전의 행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청계천의 다리가 굉장히 많았을 텐데 딱 하나 그려진 다리가 광통교예요. 왜 광통교가 중요하게 들어있느냐? 이 광통교가 경복궁이랑 창덕궁에서 나와서 보신각이 나서 여기가 숭례문이거든요. 숭례문으로 갈 때 건너서 지나가야 되는 다리가 광통교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궁궐, 종로, 광통교, 숭례문, 여기가 T자 길이 조선시대 한양에서 가장 중요한 길이 되기 때문에 광통교를 이렇게 광통교만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인어 예지신 개념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한양도성인데요. 보시면 숭례문, 그 다음에 흥인문, 돈이문, 이 문들의 특징이 뭡니까? 2층이죠? 2층이잖아요. 2층이죠.
이게 흔히 이야기는 대문이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층짜리 문이 있어요. 소문 이런 문은 1층짜리 문이에요. 그러니까 4개의 산이 기준이 되고 그 4개의 산 사이에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이 이렇게 있는 구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사이에 소문이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한양도성은 4개의 산과 4개의 대문과 4개의 소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할 때 흔히 이제 흑인문으로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조선시대에도 이제 동대문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서대문이라는 용어는 잘 안 쓰고 돈이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신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신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서대문의 위치를 몇 분 옮겼거든요. 그래서 세문이라는 뜻으로 세신자 문자 신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서대문 안쪽에 있는 교회 이름이 세문안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이니까 세문안교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신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송문 뭐 이런 지명들도 그냥 같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개천이 어르고요. 그 다음에 이 북문은 여기가 이제 숙청문이라고 불리는데, 지금 가면 이제 숙청문에 물류가 있는데, 조선시대 지도는 이 숙청문에 물류가 없어요. 그 이유는 그 숙청문은 1975년에 박정희 대통령 때 새로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없고요. 근데 이 문은 실제 교통로로서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교통상으로 의미가 별로 없는데, 어쨌든 이런 지도들을 보면 이제 개념은 이제 도성과 궁궐과 성문이 있는 구조인데, 이런 지도는 이제 있는 그대로를 그리는 게 아니라 이제 관념적인 의도가 같이 개입이 됐으니까 실제 지형은 어떤 모습인가를 볼 때는 이 지형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를 그리는 게 아니고 상징적인 개념이 들어가지만 실제적으로 지도를 볼 때 현대 서울을 이제 지형도 3D 차원에서 보면 이런 형태가 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가 높은지 어디가 낮은지 대충 짐작을 하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산줄기와 물줄기는 서로 연관이 됩니다. 산줄기가 이런 형태면 물줄기는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산줄기, 물줄기는 연관이 되고, 사실은 이제 한양이 어떤 땅인가 이해를 하려면 이런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어디에 물이 흘렀을까 상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데 물이 흘렀을까? 이런 지역이 물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이런 지형이 딱 주어졌을 때 여러분에게 이제 정도점이나 여러분이 태교 이성계라고 그러면 어디에 도읍을 정할까 생각을 해보시면, 보통은 이제 앞에 있는 분들에게 레이저 포인트를 주면서 당신 같으면 도성을 어디에 쌓을 것인가를 시키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져요. 그래서 보통은 학생들에게 시키면 이렇게 한양도성을 이렇게 긋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극을 가서 성은 산에 있으니까 이렇게 쌓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물이 없어서 그런 건데, 물을 넣어보면 확실히 달라 보입니다. 여기에 있는 건 산성이죠. 산성이고, 도성은 도시라고 봐야 되고, 이렇게 그으면 이게 중랑천이 한가운데 흘러요. 그리고 실제 도성은 이런 형태인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대충 이게 한강 북쪽만 하면은 한성구는 한강 북쪽이니까 짐작이 가시죠? 여기가 한강입니다. 한강은 직선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W자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여의도 인근 아시겠고, 여기가 한강이면 여기가 뭘까요? 여기 뭘로 보입니까? 어디? 석촌호수. 석촌호수가 여기예요. 여기가 석촌호수고, 여기가 어디일까요? 이 하천이? 단천 좋습니다. 역시 지역 단천.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에 뭘까요? 여기가 중랑천이고, 그 다음에 여기 중랑천이 여기고, 그러면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남산이겠죠? 그러니까 목련산인데, 저는 이제 답사를 갈 때 밤에 남산을 가끔 사람들을 데리고 가기도 해요. 그런데 보면 한양은 한강까지만 한성구잖아요. 그래서 요 북쪽과 남산타워에서 보면 이제
남산 타워 옆에 보면 이제 사랑의 장물새 있잖아요. 사랑의 장물새 쪽에서 보면 북쪽을 보는 것은 역사도시 한양을 보는 거고, 거기서 남쪽을 보는 것은 현대도시 서울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쪽을 대비를 해보는데, 남쪽은 서울이 그러니까 한양이 아니니까 목멱산, 그 다음에 여기가 백악산이겠죠. 백악이고, 위치로 보면 헷갈리는데 여기 어디냐면 경복궁의 경회루예요. 그럼 대충 감이 오죠. 경복궁의 경회루가 여기고, 여기가 낙산이고, 여기가 인왕산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남산이니까 한양도성은 대략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런 형태가 되면, 그러면 빈 땅이 여기가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만약에 여기가 중앙천, 여기가 홍제천, 여기가 불광천이에요. 한양도성은 한성부의 범위는 대략 여기까지잖아요. 대략 여기까지 한성부의 범위인데, 한양도성은 이 부분이고, 그러면 서울로 이제 한양에서 경성, 서울로 공간적으로 확대가 되면 어디가 새로 개발이 될 건가 생각해 보시면, 아무래도 여기서 보시면 북쪽은 좀 공간적으로 확장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북한산, 삼각산 라인이 있고, 동쪽으로는 이제 중앙점이 있어서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저섭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라인, 여기는 어떻습니까? 길이 좋아서 여기에 왠지 아파트를 사면 막힐 것 같잖아요. 실제로 막히죠. 이런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안산인데,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백악을 주산으로 했을 때는, 국악을 주산으로 했을 때는 경복궁이 이렇게 들어서는 거고, 인왕산을 주산으로 하면 경복 궁궐이 이렇게 생겨서 세종도가 이런 형태로 나는 거고, 안산 무악을 주산으로 하면 여기에 이제 시가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백악 아래 경복궁이 들어선 형태가 되고, 산 모양이 이런 형태가 됐으면 우리한테는 한양도성이 중요하지만 일제강점기가 되면 한양도성은 중요하지 않죠. 이 한양도성이 장벽에, 그러니까 시가지가 또는 도시가 공간적으로 확장이 될 때 성벽 자체가 상해물이 되니까 성벽을 이제 파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로 어디 파괴를 했습니까? 요런 지역이 내산을 연결해서 이렇게 도성을 쌓으면 요런 지역에 성문이 있겠죠? 요런 지역에 성문이 있겠죠. 성문이 있는 지역은 파괴가 되고, 지금 서울에서 한양도성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백악산, 인왕산, 낙산, 목멱산 이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공간적 확산이 되려면 여기 이제 방해가 되니까 제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땅들이 있죠? 여기 땅들이 깨봅니다. 이런 땅들이 이제 새로운 시가지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그러니까 지형을 보시면 여기에 보현봉, 백악, 인왕산, 목멱산, 낙산, 백악 요 라인이 성곽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이 이제 성곽이 파괴되는 그런 지역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백악이 여기고, 그 다음에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이렇게 성곽을 그려 놓고 보니까 어떤 형태가 됩니까? 고지도에서는 원형이거나 직사각형, 사각형 형태가 되는데 실제 지형을 보면 사각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의 도성 같은 경우에는 평지에 성을 쌓으면 사각형의 형태가 나오는데, 우리는 내산의 산줄기를 연결했기 때문에 성곽이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백악이랑 목멱산, 남산이 이렇게 일치하지 않고 인왕산과 낙산도 이렇게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상한 형태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돈이문, 소이문, 숭례문 요 라인 지금 성곽이 거의 없죠. 그 다음에 흥인문, 광인문 이 구역도 성곽이 별로 없어요. 산 쪽에 이제 성곽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산이 여기인데, 만약에 북악이 아니라 안산을, 백악이 아니라 안산을 주산을 했으면 여기에 이제 궁궐이 들었었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흥인문, 돈이문, 숭례문은 길로서 기능을 하는데, 여기 숙청문, 백악 옆에 숙청문은 아까 한양도에서, 목함문 한양도에서 보시면 블루가 없잖아요. 이제 문의 형태가 살짝 떨어져 있는데, 여기는 주로 닫아두었던 성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여기를 만들었냐면 그냥 동서남북에 문이 하나씩 있어야 되니까 그냥 북문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은 항상 닫아두는데, 조선시대 사람들이 왜 여기를 닫아두었냐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가
양의 방향입니까? 음의 방향입니까? 북쪽은? 음의 방향이죠. 그래서 음의 방향이니까 음기가 들어온다고. 이 문을 열어두면 음기가 들어온다는 속설이 있었는데 사실은 열어두어도 다니기는 힘든 거예요. 근데 이 문을 언제 여냐면은 여기는 열어두어도 다니기 힘든 이 문을 여는 때는 어디냐면 양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할 때 이 문을 엽니다. 양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할 때가 언제죠? 가뭄이 될 때. 양의 기운이 너무 세. 이럴 때는 양의 방향이 남쪽이죠. 그래서 이때는 숭례문을 닫고 양의 기운이 들어오는 숭례문을 닫고 음의 기운이 들어오는 숙정문을 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시장을 옮기면서 기우제를 지납니다. 기우제를 지나면 비는 항상 오게 돼 있죠. 다시처럼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에 비는 와요. 근데 이제 그게 석 달이 될지 뭐 한 달이 될지 2주가 될지는 모르는 거고 기우제를 지낼 때 어떻게 지내냐면은 북문을 열고 양의 기운인 남문을 닫고 기우제를 지날 때 만화영화에 보면 구름을 몰고 다니면 비를 내리는 게 뭡니까? 용이죠, 용. 용이 이제 구름을 몰고 다닙니다. 용의 라이벌이 누굽니까? 용호산과 호랑이죠. 그래서 인왕산이나 한양 주변의 산에서 호랑이를 잡아요. 기우제를 지낼 때. 호랑이를 잡아서 호랑이 대가리를 호랑이 머리를 잘라서 한강에 용은 비늘 있잖아요. 물에 사니까 한강에다가 용의 머리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제 용이 그를 받고 선물을 받고 비를 뿌리기를 기원하지만 사실 용이 만화영화에 나오지 실제로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용의 대용품을 찾아야 돼요. 용의 대용품이 뭘까요? 도롱뇽. 도롱뇽을 잡습니다. 도롱뇽을 잡아서 도롱뇽이나 동화백을 잡아서 도롱뇽을 잡아서 용의 미니저처 도롱뇽을 잡아서 그 항아리 안에 넣어요. 그리고 어린 남자아이와 여자들 하여금 버더가지를 가지고 용을 막 괴롭혀요. 그 안에 집어넣고. 그러면 그 도롱뇽이 어떻게 됩니까? 웁니다. 그러면 그게 하늘로 올라가서 비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뭐라고 해보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방향에 따라 의미부여를 했다는 겁니다. 방향에 따라 의미부여를 했다는 거고 그래서 유교국가니까 인, 의, 예, 지, 신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 신은 이제 보신각인데 지는 없어요. 지는 없는데 이건 이제 숙정문은 정숙하다 그런 의미에서 음의 방향이니까 이런 명칭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편하게 답사를 갈 때 한양도성의 이런 구조를 설명할 때 제가 제일 즐겨가는 장소가 그 낙산 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낙산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도시들의 특징이 뭡니까? 전통도시 특징은 흔히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잖아요. 배산임수.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의 서울에 와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물어보면 현대화된 도시 가까이에 전통적인 역사적인 근거이 있고 또 하나 놀라는 게 산이 가까이 있다. 왜 산이 가까이 있겠습니까? 산을 기준으로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산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과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초중고등학교 교과에 웬만하면 다 산이 나오죠? 웬만하면 강이 나와요. 서울에 한강 남쪽에 산들 교과에 웬만하면 관악산 나와요. 그 다음에 한강 북쪽에 이런 쪽은 도봉산 아니면 북한산이 나와요. 이게 산을 기준으로 도시를 잡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산을 기준으로 도시를 정했으니까 산을 기준으로 도시를 정했으니까 산 아래 궁궐이 있는 거고 그 궁궐 아래에 정부종합청사가 있는 거고 이제 거고 현대식 빌딩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방에도 읍내, 흔히 이야기하는 읍내라는 지역들은 산이 있고 그 학교 가장 오래된 초등학교에 산 이름이 등장을 해요. 100년 넘은 초등학교에 그 산을 기준으로 이제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고 산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하천이 흐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을 기준으로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낙산을 제가 왜 좋아하냐면은 여기에 이제 북한산부터 이렇게 맥이 쭉 와요. 일단 자연환경이 있죠. 그러니까 한양의 기준이 되는 산이 보여요. 또 하나 인간이 산을 기준으로 도시를 만들어요. 그래서 도성도 낙산
인왕산, 남산, 백악산, 북악산 이 네 산을 연결해서 성을 쌓아요. 그러니까 산을 기준으로 도시의 입지를 정하고 여기에 보시면 성곽을 쌓아서 도성을 만들어요. 도성을 만드는데 특징이 뭡니까? 돌의 색깔과 크기가 다 다릅니다. 이런 돌은 조선 초기 돌이고 이런 거는 조선 후기 돌이고요. 이건 1970년대 성곽이에요. 1970년대 새로 복원한 거니까 크기와 모양이 다른 게 시간이 누적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지리학이 뭐냐고 제 전공이 이제 역사지리인데 역사지리학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돼요. 장소를 통해서 시간의 변화를 발견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을 기준으로 도시의 입지를 정하고 여기에 시간이 이렇게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초기, 조선 후기, 70년대, 21세기 이렇게 성곽이 축적됐으면 시간이 녹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소란 시간이 녹아 있는 이야기의 지청인 거죠. 그러면 각각 시대별로 조선 시대의 전기 이야기와 조선 후기와 이야기가 다르고 그 다음에 인간이 도시를 어떻게 만드는가를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여기를 좋아하는 게 산이 있고 성곽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여기에 보시면 아래에 보시면 아주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보이시죠? 중간에 뭡니까? 흔히 연립 다가구라는 집들이 보이고 여기는 아파트가 보여요. 그러면 여기에 자연 경관, 인문 경관, 도시 경관 그리고 서울 사람들이 시대별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장소는 이야기가 녹아있는 시간의 지청 같은 장소가 여기 낙산이고요. 그래서 한 번에 서울을 이해하거나 한양의 도성 구조를 이해할 때는 저는 낙산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도성안 중심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제 한양 도성에서 도성 밖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길들이 보이는데 여기가 한양 도성이고요. 성박 지역에서 사람이 처음부터 많이 살던 지역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숭례문, 남대문, 서소문, 서대문 밖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강변에 이제 이렇게 삽니다.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기준이 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기본적으로 기준이 되는 지역은 한양 도성에서 기준이 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궁궐, 그 다음에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양, 서울, 한양 중심으로 그러니까 조선시대 길들은 어디로 뻗어갑니까? 전국으로 연결되는데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중심은 한양이 되는 거고 고려시대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길의 중심은 개성인데 개성에서 한양으로 도읍이 옮겼으니까 길들도 막 바뀌는 거고 그래서 예전에 그 그러니까 충청도에 있던 지역이 이제 경기도로 바뀌거나 그런 것들이 조선제 행정구역 개편도 있는 거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도성안이 아주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모든 길들은 도성안에 시작해서 도성 성문을 지나서 도성 밖으로 해서 전국으로 연결돼요. 그러면 이 지도는 경조 오부다라고 하는데 이 지도는 대동여 지도는 들어보셨죠? 대동여 지도에 이제 목판으로 첩으로 쭉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첩으로 만들었는데 전국을 만들면서 한양 도성을 중요하니까 도성도와 경조 오부도를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외곽으로 연결되는 길들을 볼 수 있는데 여기가 삼각산이고요. 여기가 북한산성이라고 적혀 있으면 여기가 어디겠어요? 여기가 한강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도고요. 여기는 난지도예요. 그러면 삼각산의 맥이 이렇게 도성으로 연결되고 백악, 인왕산, 낙산, 몽백산 이렇게 도성이 연결되고요. 도성 안에는 이제 하천을 그리지는 않았어요. 도성 안에 하천이 없고 도성 안에 이제 직선으로 그린 것들은 길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길의 시작 여기랑 여기죠. 여기랑 여기가 어딜까요? 조선에서 제일 중요한 장소 어디입니까? 궁궐이겠죠. 그러면 여기는 경복궁, 여기는 창덕궁.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는 동대문과 서대문. 경복궁과 창덕궁, 동대문과 서대문을 연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궁궐에서 나와서 이렇게 동대문, 서대문을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숭례문, 남대문이거든요. 궁궐,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이렇게 길이 연결이 됩니다.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여기 지점이 어디 갔습니까? 이 지점이 어딜까요? 여기가 보신각인 거죠.
종로의 중심, 종각이 되는 거고, 종각에서 보신각에서 이렇게 숭례문으로 연결됩니다. 여기는 이제 종로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남소문과 서소문이 여기에 있는데 요 길도 이제 연결이 돼요. 요 길이 요 지점이 어디냐면 을지로 입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을지로 입구가 되고요. 이렇게 길이 연결이 되고, 그러면 북쪽으로도 연결되고 남쪽으로도 길이 연결이 됩니다. 조선시대에는 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국에 대로들이 생겨요. 그래서 두만강변으로도,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한양에서 압록강 가는 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만강 가는 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가야 됩니까? 한양에서 동래, 부산으로 가는 길이 있어야 되고, 전라도를 가는 길이 있어야죠. 전주, 나주로 가는 길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길들이, 대로들이 나 있습니다. 이 대로들이, 조선시대 대로가 일제강점기에는 이제 철도 노선으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는 또 기찻길이 되거나 아니면 고속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길을 먼저 보시면 한양 노선이 여기 있으면 동쪽으로 가면 양주 포천로라고 돼요. 이 양주 포천로가 어디냐면은 이 길을 따라가면 양주를 지나서 포천을 지나서 천령을 지나서 두만강까지 가는 길이 양주 포천로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서대문, 여기가 남대문인데 남대문을 따라서 쭉 위로 올라가면 고양로라고 되어요. 그러면 여기서 고양을 지나면 그 다음에 개성을 지나서 평양을 지나서 의주로 가는 압록강 방향으로 가는 길이 이 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보시면 여기에 양건로라고 보이십니까? 동대문에서 하면 양건로라는 게 양건로로 가는 길이 있어요. 역시 여러분 혹시 관동대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관동대로가 뭡니까? 대관령의 동쪽 지역이 관동이잖아요. 관동대로로 말이 있는데 요 길이 관동대로를 그린 거예요. 동대문에서 양건로라고 되어 있는데 왜 양건로로 되어 있냐면은 남한강을 따라가면 양평이 나옵니다. 양평은 아시죠? 예전에 지명이, 현재 지명이 양평인데 조선시대는 양건과 지평이 별도의 고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양건로라고 되어 있고요. 양건을 지나면, 지평을 지나면 그 다음에 원주를 지나요. 원주를 지나서 쭉 가면 대관령이 나와요. 대관령을 넣으면 강릉이 돼요. 강릉이 되고 강릉에서 남쪽으로 삼척, 울진, 평해까지 연결되는 대로가 관동대로예요. 이 길이 관동대로, 동해안으로 가는 길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과천로라고 되어 있죠. 동작진이 있고 과천로가 있는데 이 과천로가 뭐냐면은 과천을 지나서 천안을 지나서 천안 상거리를 지나서 차령을 지나서 공주를 지나서 전주 나주로 연결되는 길이 여기 이 과천로고요. 이게 흔히 이야기하는 삼남대로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로 연결되는 길이 이 과천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 여기 용인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용인로가 보이십니까? 용인로라고 이러는데 여기에 사평이라고 적혀 있는데 용인을 지나면 용인 아래에 가면 양지라는 고을이 있어요. 용인, 양지, 그 다음에 이천, 장호원, 그 다음에 충주를 지나서 충주 쪽으로 해서 문경세제를 지나서 상주를 가서 부산으로 가는 길이 있거든요. 이걸 흔히 이야기하는 영남대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문경세제 조령 남쪽에 있는 지역이 영남이니까 영남대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바뀝니다. 이게 바뀌어요. 근데 이게 영남대로고 또 하나 보면 여기 시흥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노량진 행궁이라고 적혀 있고 시흥로라는 것은 정조가 수원 하성을 간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정조가 수원 하성을 지날 때 가는 지역이 시흥이에요. 이 시흥은 경기도 시흥시가 아니라 금천구 시흥동이에요. 금천구 시흥을 지나서 이제 여기가 시흥을 지나가는 거고 여기가 노량진 행궁이에요. 그러니까 정조가 수원 하성을 갈 때 여기 노량진에서 쉬어서 시흥 쪽으로 가는 길이 이 길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 여기에 강화로라고 보이시나요? 강화도로 가는 길이에요. 여기서 도성에서 아현이랑 양안하루를 지나서 여기 선유봉인데 선유도를 지나서 강화도로 가는 길이
이 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기가 여의도고 여기에 여의도라고 적혀 있고 여기가 율도라고 적혀 있죠. 여기 산이 하나 보이죠? 이 산이 양말산인데 요 위치에 이제 국회의사당이 있는 거고 여기에 보시면 노량진 지명이 나오고요. 시흥로라고 지명이 나오고 여기 영등포라고 적혀 있죠. 영등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길이 이제 인천을 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인선 철도가 처음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요? 경성에서 가는 게 아니라 노량진에서 제물포까지 가는 게 여기 이제 경인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노량진 행궁에 지나서 여기 영등포를 지나가는 게 경인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양근, 지평, 가평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양근로는 남한강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평은 북한강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강을 따라가는 길이 가평로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광주로라고 하는 것은 광주는 경기도 광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여기가 어디입니까? 한강 남쪽은 전부 경기도였고 현재 강남구, 송파구, 광동구, 하남시, 성남시, 광주시 이런 지역들이 다 경기도 광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광주로는 남한산성을 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길은 압록강 가는 길, 이 길은 두만강 가는 길, 그 다음에 여기는 강화도로 피난 갈 때는 여기에 도성에서 나와서 이렇게 아영고개를 지나서 합정역, 양화진이 합정역이거든요. 합정역이라서 양화대교를 건너서 쭉 9호선을 따라가는 게 이제 강화도로 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고, 광주로는 이제 남한산성을 갈 때는 이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길을 따라가는 거고, 이 고양로는 중국 사신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길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은 이제 이 양주 포천로를 따라가는 길은 여기서 이제 양주를 지나서 포천을 지나서 쭉 가면 두만강을 가는데 이 길과 유사하게 새로 생긴 길이, 그러니까 새로 만든 철도가 경원선 철도인데 이 노선은 이제 좀 조선시대대로와 달라요. 왜냐면 천령고개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분수령 쪽으로 옮겨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양주 포천 쪽이 아니라 철원 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연천 쪽으로 가면서 경원선은 좀 바뀌고요. 경의선도 고양로 여기가 이제 경의선 철도 노선은 여기와 다르게 신촌에서 이제 그러니까 용산에서 출발하는 그런 노선으로 바뀌었지만 기본적으로 옛길과 연관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양근로가 여기 보이잖아요. 양근로가 조선시대라면 관동대로니까 관동대로가 지금 하면 대관령 동쪽이니까 영동 고속도로가 조선시대에는 관동대로라고 불렀는데 현재 영동 고속도로는 어떻습니까? 남쪽으로 쭉 와서 용인에서 양지 쪽으로 가서 쭉 가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한참을 와야 되지만 조선시대의 관동대로는 양근로인데 양근과 지평을 지나서 원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 양근로가 현재로 치면 중앙선 6번 국도가 중앙선 노선이랑 비슷하거든요. 중앙선 6번 국도가 조선시대 양근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가평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강원도, 그러니까 북한강 쪽으로 가는 이 길에 레일을 놓으면 뭐가 되냐면은 가평을 지나서 춘천까지 연결되는 경춘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용인로가 여기죠. 사평 있고 용인로가 있는데 여기를 지나면 어디가 나오냐면은 남쪽으로 하면 양재역이 나오고 판교가 나와요. 이게 현재 경부고속도로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조가 수원화성을 가는 시흥로, 인천간로 요 라인이 경인선 철도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 경인선 철도가 이렇게 가다가 이제 갈라진 게 경부선 철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대로와 일제강점기 전차노선 기차와 현재 고속도로를 연관해서 보시면 되고요. 현대 서울과 조선시대 한양 경성의 큰 차이는 지금보다 훨씬 더 물이 많이 걸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1901년경에 도성인, 한양 도성인데요. 여기가 백악이에요. 여기가 인왕산이에요. 여기가 경복궁이에요. 여기가 창덕궁, 창경궁, 종묘예요.
그러니까 남산에서 북쪽으로 보면 창덕궁, 창경궁, 종로가 쭉 숲으로 보이잖아요. 요 라인이 되는 거고, 창덕궁, 창경궁, 종묘가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가끔 종묘에 너구리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죠? 그게 왜냐? 여기가 숲이니까 그런 거고요. 여기가 이제 경복궁이고, 여기가 종묘, 여기가 사직인데, 이제 한양도성이 분지형의 지형이니까 곳곳에 이제 이렇게 물이 나오는 겁니다. 곳곳에 이제 이렇게 물이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청계광장은 여기부터 여기가 청계광장이 여기거든요. 청계광장이니까 여기만 보건공사를 해서 여기만 하천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성은 분지니까 여기서도 하천이 나오고 여기서도 곳곳에서 하천이 나오는데, 경복궁의 위치는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한복 입고 다니는 그 경복궁 주변이 다 길인데, 조선시대의 지도를 보면 여기에 경복궁이 여기 있고 여기 백악인데, 백악의 동쪽에서도 이렇게 물이 나오고 서쪽에서도 이렇게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보다 이쁜 장소가 경복궁인 겁니다. 이런 장소들이 다 복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복개가 되어 있고, 여기가 경복궁이 있으니까 여기가 육조거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가 세종로가 되는 거고요. 옛날에는 훨씬 더 물길이 있어서 아름다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쪽에서도 물이 있고 북쪽에서도 이제 물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한양도성의 모습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역사지리학이 장소를 통해서 시간의 변화를 발견한다고 이야기했고, 장소는 시간이 녹아있는 이야기의 지청이라고 했는데, 같은 장소도 시대별로 이제 의미가 달라집니다. 조선시대는 이제 궁궐이 중요했지만 일제강점기가 되면 그 안에 궁궐 아래 뭐가 들었습니까? 여기 총독부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기가 건정전이고요. 여기가 건정문이고 여기가 조선 총독부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제의 입장에서 우리가 너희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궁궐에 조선 총독부를 딱 세우면 이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장소가 이제 궁궐에 조선 총독부가 들었었는데, 이게 장소를 축을 왜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가 건정전이고 건정문인데 축이 이렇게 일직선이 아니죠. 그러면 축을 이렇게 왜곡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광화문을 1968년에 복원할 때는, 75년 때 복원할 때는 광화문이 이런 형태가 되어 있었어요. 경복궁 축이 아니라 여기 총독부 축에 맞춰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바로 세워졌는데, 이 조선 총독부 이 건물이 언제 없어졌냐면은 1995년 8월 15일에 없어집니다. 민족 정기 회복 차원에서 김정은 정부에서 8월 15일 날 해체를 했는데, 그때 논의가 있었어요. 아픈 역사도 우리 역사니까 남겨두자. 아니다. 민족 정기 회복 차원에서 없애자.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냥 놔두면서 그냥 교훈을 삼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답사를 가보면 이게 있잖아요. 사진으로 보는 거랑 논리로 하는 이야기야 답사를 가서 현장을 보는 거는 다르거든요. 여기서 보니까 일단 너무 답답해요. 또 하나는 여기에 일본인 관광객들이 조선왕과 왕비 복장을 하고 요 총독부를 배경으로 사진을 막 찍어요. 기분이 나쁩니다. 기분이 나쁘면 논리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애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없애고 이 자리에 이제 흥내문을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정부 세종로 청사 이렇게 세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장소가 서로 다른 의미를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제가 이걸 실수로 이렇게 축을 왜곡시켰냐? 그건 아니겠죠. 왜곡을 일부러 시킨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경회로고 여기가 건정전인데 총독부 청사 신축장이라고 했죠. 의도적으로 그래 왜곡을 시키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지금은 이제 여기가 다 복개돼서 볼 수 없는데 여기에 하천이 보이죠? 하천이 보이죠? 옛날에는 경복궁에 뒤에 백악이 있으니까 백악의 동쪽에도 하천이 이렇게 흘러가고 서쪽에도 이렇게 흘러가서 굉장히 아름다운 장소였고요.
요 하천이 백운동천이고 여기 삼성동천인데 요 하천을 따라가면 요 끝에 있는 게 여러분이 아시는 수성동 계곡이에요. 그러니까 수성동 계곡의 물도 이렇게 연결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장소들이 있는데 사진을 보면 이제 지도를 보는 것과 사진을 보는 게 또 느낌이 다른데 이제 한양 도성의 원리를 설명하기에 좋은 장소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옥상 8층에 옥상 정원이 있어요. 그러면 백악가, 경복궁과 그 다음에 청와대 이 위치를 볼 수 있는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옥상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여기가 백악이에요. 북악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서쪽에 있는 이 산이 인왕산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북한산 자락이 비봉 쪽이에요. 그러면 백악과 인왕산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 스카이라인 자체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한양도성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백악과 인왕 사이에 보면 가장 낮은 지점이 보이죠? 여기에 창의문, 성문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예전에는 여기서 양쪽으로 이제 물이 경복궁 주변으로 양쪽으로 물이 흘렀다는 걸 흘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가 광화문이고, 요 뒤에 보면 이제 경복궁의 정각들이 있고 여기에 청와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 자리에 앞에 사진에 나오는 장소는 요 자리에 총독부가 들어선 거잖아요. 이 자리에 총독부가 들어섰으니까 그러면 예전에 여기에 총독부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총독부를 없애고 다시 경복궁을 복원했다는 의미가 되고요. 광화문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광화문 경복궁이 여기 있을 때는 요 뒤쪽 청와대 자리는 경복궁의 후원이 있던 장소죠. 창덕궁의 후원을 이제 흔히 옛날 분들은 비원이라고 이야기했지 후원이 있듯이 경복궁이 창덕궁보다 더 중요했으니까 당연히 후원이 있었겠죠. 근데 후원이 있다가 이 장소가 경복궁이 후원이었던 이 장소가 조선 총독부가 들어섰죠. 그러면 조선 총독의 관저가 여기에 들어서는 거고요. 그러면 조선 총독의 관저가 여기 있다가 해방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옛날에 그 조선 총독부가 없어지지 않고 그게 미 군정청에서 총독부를 사용해요. 그럴 때는 그 뒤쪽에는 미 군정청의 관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면서 요 뒤에 자리는 뭘로 바뀝니까? 요 총독부 건물은 그대로 써요. 중앙청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쓰다가 요 뒤쪽은 경무대라는 이름으로 대통령 관저가 돼요. 대통령 관저로 쓰다가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 구 청와대 본관을 옮기고 관저를 새로 지어서 현재의 관저가 현재는 아니지만 관저가 됩니다. 그러면 동일한 장소도 시대별로 다른 메시지가 들어서는 거고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 있던 장소가 여기가 광화문이고 여기가 흥내문이고 여기가 건정문이고 여기가 건정전이고 여기가 경회루예요. 그러니까 요 축이 가장 중요한 거고 여기 광화문 바로 뒤편 요 장소에 총독부가 있었던 겁니다. 총독부가 여기 있는데 총독부를 해체하면서 흥내문을 복원을 한 거고요. 여기는 건정전 뒤에는 왕과 왕비의 침전이 있고 여기 경회루가 있고 여기가 이제 수정전인데 수정전이 여러분 한글 집현전은 들어보셨죠? 요 자리가 집현전이 있던 자리가 여기고요. 여기가 그러니까 총독 관저였다가 미주군정 관저였다가 이제 바뀐 거고 좀 더 위치를 약간 바꿔서 이제 개방을 하고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장소도 시대별로 의미가 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양의 중요한 장소가 궁궐과 동대문과 서대문과 남대문을 연결하는 대로가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성문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1899년이 되면서 사실은 우리가 1910년에 일제의 식민지가 됐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그 이전부터잖아요. 그러면서 일제에 의해서 1899년에 노량진에서 제물부까지 연결되는 경인선이 생기는 거고요. 한양에는 전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차 차고터라고 되어 있는데 1899년부터 1968년까지 운행된 전차의 차고지가 있던 곳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화력발전소와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 상영이지 한성전기 기계창이 있었다. 왜? 화력발전소가 왜 있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전기회사가 왜 있어야 됩니까? 전차가 전력을 필요로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었고 전차 차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전차 차고가 어디 있느냐? 여기가 동대문, 여기가 메리어트 호텔, 여기가 전차 차고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차 동대문과 서대문, 남대문이 중요하니까 동대문에 전차 차고지가 있었던 거고, 여기에 전차 차고지가 있다가 전차가 운행을 안 하게 되면서 동대문이 여기 이렇게 이제 T자 쪽으로 전차 노선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대문에서 한강까지, 원효대교 근방까지, 구용산까지 연결이 되고, 서대문과 남대문까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서울의 주요 간선도로와 현재 고속도로들은 다 조선시대 대로랑 연관이 있어요. 중부 내륙 고속도로도 그렇고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도 그 길도 영남대로, 삼남대로 그런 루트였던 장소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종로,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처음에는 이제 전차가 이제 이렇게 다니고, 처음에는 경인선이 노량진에서 제물포까지 연결이 되고, 노량진에서 제물포까지 연결이 되다가 1899년에 1900년에 한강철교가 생겨요. 한강철교가 생기면서 이 노량진에서 제물포로 연결되는 이 노선이 서대문까지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근데 한강철교를 넣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영남대로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영남대로 같은 경우에는 충주를 지나서 문경세제를 지나서 상주를 지나서 부산을 가는 길이 영남대로인데, 거기가 경부선이 그리로 안 가요. 그 이유는 문경세제를 넘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야. 터널 뚫기도 힘들고, 또 하나 충주 그러면 남한강변의 도시니까 남한강에 철교를 넣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문경세제 대신에 선택한 루트가 되면 문경세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 추풍령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부선이 추풍령을 지나가요. 그러면서 망한 지역이 이제 상주가 망했죠. 경주 더하기 상주가 경상도인데, 상주가 교통에서 소외가 된 거예요. 경부선이 영동, 한간, 추풍령, 김천 쪽으로 빠지면서 이 지역은 성장을 하는데 이제 문경세제, 문경과 상주가 망하는 거고요. 또 하나, 조선시대 영남대로는 충주, 문경, 상주로 연결되는데 충청도가 충주 더하기 청주잖아요. 근데 여기가 충청도의 충이 경부선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쇠퇴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삼남대로 쪽은 원래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천안에서 남쪽으로 가면 차령산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차령이 나고요. 그 아래 가면 공주예요. 충청도 감정이 공주인데 거기를 지나서, 공주를 지나서 전주 방향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경부선 철도가 그리 가려니까 뭐가 걸려요? 차령산맥이 걸려요. 차령산맥이 걸리니까 차량을 뚫지를 못하는 거. 또 하나, 공주가 가려면 금강에 철교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게 힘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조치원과 대전 쪽으로 노선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다시 기술이 좋아졌으니까 옛날에 삼남대로였던 지역이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가 되는 거고, 조선시대 영남대로였던 지역이 그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이제 다시 생기지만 그런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강철교가 이제 생기면서 이제 서대문까지 이제 전차 노선이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1968년에 전차 운행을 중지를 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이제 생기고요. 그 다음에 74년부터 개통이 되는데, 일제강점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일제가 실질적으로 점령할 때 어떤 위원회가 있었냐면 성벽처리위원회라고 있었어요. 성벽이 우리한테는 도성이 중요하지만 이게 교통에 방해가 되고 그러니까 이 성벽을 훼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쪽에 성곽이 형성이 되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읍성 있잖아요. 읍성 철거령이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공간 구조가 바뀌는 거고, 그래서 동대문이 전차 차고가 있는데 일제강점기 지도인 1922년 지도를 보면 여기가 청계천이에요. 여기 보시면 철사줄 같은 게 보입니까? 이게 전차 노선이에요. 동대문과 서대문을 연결하는 전차가 생기면서
여기에 전차 차고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아까 본 메리엇 호텔, 동대문 메리엇 호텔이고, 여기를 쭉 가면 이제 서대문 쪽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전차 차고지에서 쭉쭉 가면 여기가 보신각이 되고요. 여기가 조선총독부 이렇게 쭉 가죠. 여기가 어디냐? 서대문이에요. 그러니까 동대문과 서대문을 연결하는 전차 노선이 여기가 되고, 여기가 이제 보신각이 됩니다. 이렇게 서대문까지 전차 노선이 연결이 되고, 서대문이 지금 없어요. 서대문이 없는 이유는 전차 노선을 단선으로 만들었을 때는, 단선일 때는 서대문 안으로 전차가 성문으로 지나다니다가 전차 노선을 복선화하면서 이제 서대문을 이제 철거를 해버린 거죠. 어쨌든 동대문과 서대문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고, 여기가 경복궁 조선총독부면 여기가 어딜까요? 넓죠? 여기 어디 같아요? 안 가르쳐줘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종로가 여기에요. 여기가 보신각 쪽이고, 여기가 종로에 이제 성각이 아니고 전차 노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 노선이 어디로 갑니까? 여기에 남대문 쪽으로 갑니다. 남대문 쪽으로 가고, 여기 한금정이라고 이러고, 요게 길이 보이죠? 이거 보입니까? 전차 노선이 여기가 을지로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을지로 입구예요. 그러면 조선시대 하천의 물은 여기가 청계강장인데, 조선시대에는 옛날 일제강점기까지 해도 양쪽으로 이렇게 경복궁 양쪽으로 백운동천과 삼청동천이 흘렀던 거고요. 청계천이 이렇게 흘러서 동쪽으로 가고, 남쪽에서 청계천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길이 이렇게 청계천이 이렇게 흘러서 여기가 필지가 삼각형이 돼서 삼각동이라고 부르고요. 이 남대문 통을 지나서 이제 이렇게 을지로 쪽으로도 전차 노선이 가고 남대문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가 여기예요. 서대문이 동대문과 서대문 종로로 연결한 전차 노선 이렇게 되는데, 서대문 밖으로도 이렇게 전차 노선이 연결이 되고, 여기 보시면 경성중학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경성중학이 나중에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서울중학교, 서울고등학교. 그러니까 서울고등학교가 강남으로 서초동으로 오기 전에는, 서쪽으로 오기 전에는 경의궁안에 이제 여기에 경성중학교, 서울고가 거기 있다가 서쪽으로 오게 된 거고, 여기 보시면 서대문 자리가 여기고 서대문 밖으로 전차 노선이 가요. 그러니까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으로 전차 노선이 가니까 여기에 이하여자의 외국어 앞에 뭐가 있냐면은 서대문 정거장이라는 말이 나요. 서대문 정거장은 경인선 개통강시의 시발역이었다. 경인선이 한강철거를 생긴 이후에는 이 서대문에서 경인선이 출발을 하는 거고, 경부선도 여기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1920년대에 경성역을 다시 크게 만들면서 남대문역이 경성역으로 바뀌면서 이제 경성역으로 서울역으로 바뀌는 건데,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 그러니까 한강철도가 생기면서 서대문 정거장에서부터 이하여자 외국어 고등학교 맞나? 이하여자 외국어고등학교 앞에서 서대문 정거장이 이제 경성역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시대 대로가 전차 노선으로 바뀐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전차가 생기면서 이제 경인선부터 해서 경부선, 경의선 철도들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1914년 지도를 보고 35년 지도를 보면 여기에 이제 여기가 도성안이에요. 도성안의 공간이 점차 넓어지다가 여기에 이제 길들이 여기에 뭡니까? 동대문, 서대문 정거장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남대문으로 연결되는 이런 길이 보여요. 남대문으로 연결되고, 그러면서 공간적의 도성 밖의 지역까지 공간적으로 확대를 하려다 보니까 새로운 땅이 필요한데 동대문 밖은 좁아요. 북한산 쪽은 안 돼요. 그래서 남대문 밖으로 새로운 길이, 새로운 지역이 만듭니다. 그래서 남대문 밖에 남대문역, 경성역이 들어서고요. 여기에 용산이 새로운 중심지로 들었습니다. 원래 용산은 삼강이라 할 때는 한강, 그 다음에 용산강, 그 다음에 서강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용산강, 용산호라고 불렀던 이 용산은 강가의 한강변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용산이라고 부르는 지역은 용산호, 용산강 쪽이 아니라 신용산인 거죠. 그래서 이 넓은 만초천변에 있는 하천이 있는 이 지역이 이제 신용산이 되면서 용산역이 개발이 되고요. 여기 이 일대가 이제 지금 이제 개발 이슈가 되는 용산정비창이 여기에 이제 들어서는 거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니까 용산에서부터 한강철도가 이렇게 생기면서 이제 경부선 철도가, 경인선 철도가 이렇게 갔다가 영등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영등포가 교통의 요지가 되는 거고, 이게까지가 이제 한양과 경성이라면 이제 서울을 좀 넓게 보려면 기본적으로 행정구역이랑 그다음에 도시의 영역은 산과 연관이 있어요. 산을 넘어가지는 못하니까 기준이 이제 산인데, 내 산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한양 도성의 내 산은 백악산, 인왕산, 타락산, 목멱산, 이게 이제 한양 도성이에요. 그러면 안쪽에 산 4개가 있는데 바깥쪽으로도 산이 4개가 있는 거죠. 서울의 영역을 보시면 북쪽에 있는 산이 삼각산이에요. 북한산이고, 동쪽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산이 뭡니까? 아차산이고, 한강이 여기에요. 한강 보이시죠? 한강이 여기면 한강 남쪽에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관악산이죠. 그러면 관악산, 북한산, 아차산, 여기 있는 산은 덕양산입니다. 처음에 저도 덕양산이 어딘지 몰랐는데 행주산성이 덕양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삼각산에 쌓은 산성이 북한산성이고, 덕양산에 쌓은 산성이 행주산성이고, 한강 남쪽에 청량산에 쌓은 산성이 남한산성인데, 여기에 이제 안쪽에 한양도성과 북한산, 덕양산, 관악산, 아차산이 이제 서울의 경계처럼 서울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지도는 대동여 지도인데, 한양도성이 여기 있고, 한양도성의 북쪽에 삼각산, 그 다음에 서쪽에 행주산성, 동쪽에 아차산, 여기 남쪽에 관악산까지 이제 서울이 점차 넓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한양은 여기만 한양이었다가 여기까지 이제 서울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양을 기준으로 보면 동쪽으로 보시면 한양도성이고, 한양 동북쪽으로는 양주가 있고요. 서쪽으로는 고양이 있어요. 고양이죠, 고양. 일산이 아니고 고양이에요. 그리고 양주가 있는데, 양주에서 갈라진 동북 방향에 있는 도시가 양주인데, 양주에서 갈라져 나온 도시가 양주, 남양주, 구리, 의정부, 동두천까지 다 양주고, 중앙천까지만 서울이었으니까 지금 광진구라든지 중랑구라든지 강북구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조선시대는 양주 땅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강 남쪽에 보시면 여기 이 지도가 대동여지도예요. 여러분 말로만 들었던 대동여지도인데, 여기가 북한강, 여기가 남한강이고, 여기가 이제 양수리겠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광주, 과천, 시영, 양천, 광주, 과천, 시영, 양천, 이 네 지역이 조선시대 이 지역이 경기도였던 이 지역이 1936년, 1963년에 걸쳐서 이제 서울이 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이 지역이 서울이 된 지역은 1963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광주였던 겁니다. 광주였던 지역이 지금은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하남시, 성남시, 광주시까지 조선시대는 광주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과천이었던 지역이 동작구, 서초구 지역은 광주였고, 시흥이었던 지역이 이제 영등포, 여의도, 그 다음에 관악구, 금천구 뭐 이런 지역들이 시흥이었고, 양천이었던 지역이 양천구랑 강서구예요. 이 지역이 이제 대대적으로 서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서울의 공간적 확장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점차 바뀌어 나가고요. 그래서 1948년, 49년에 이렇게 바뀌고, 1963년에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는 이제 한성부가 아니고 경성부인데, 우리나라 행정구역이 많이 바뀐 게 1914년이에요. 1910년에 우리가 식민지가 되면서
1914년에 행정구역 통폐합이 있었고, 그 다음에 1936년에 행정구역이 많이 바뀌고, 그 다음에 1948년에 남한당독 정부가 생기면서 이제 많이 바뀌고, 그 다음에 1963년 5.16 이후에 1963년에 행정구역이 많이 바뀌는데, 조선시대 한성부는 여기였는데, 강북이었는데, 최초로 한강 남쪽 지역이 경성부가 된 게 1936년에 영등포예요. 그래서 영등포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강남 지역은 영등포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가 중요하니까 영등포고, 그 다음에 이제 해방 이후에 점차 넓어지다가 1963년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서울이 넓어져요. 그래서 넓어집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제가 서울에 왔을 때는 남산이라 그래서, 서울의 남산이라 그래서 남산이 한강 남쪽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남산은, 목멱산은, 조선시대 목멱산인 남산은 서울의 남산이 아니라 한양도성의 남산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만 해도, 대학교 1학년 에도 한양과 서울의 사이를 몰랐으니까 서울 남산이라 하니까 서울은 남쪽까지, 한강 남쪽까지 그 서울이니까 서울의 남산이라고 해서 남산이 한강 남쪽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목멱산은 서울의 남산이 아니라 한양도성의 남산이었고, 남대문이라 그래서 나는 한강 남쪽에 남대문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한양도성의 남대문이니까 북쪽에, 한강 북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산은, 목멱산은 한양도성의 남산이니까 북쪽에 있는 거고, 그러면 한양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의 남산은 어디일까? 1963년부터 관악산이 서울의 남산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숭례문, 남대문은 서울의 남대문이 아니라 한양도성의 남대문이죠. 그러면 현재 서울의 남대문은 어디냐? 톨게이트가 서울의 남대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행정구역이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1936년에 제일 먼저 경성부의 한강 남쪽에서 제일 먼저 경성부에 포함된 지역이 영등포니까, 영등포가 한양과 가깝고 섬이 있고, 그래서 영등포가 이제 그게 된 거죠. 1936년에 경성부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일본의 군수물자 공업지대로 되는 거고, 여의도에 이제 비행장이 들어서는 겁니다. 비행장이 만주공약을 위해서 여기에 공단도 만들고 군수물자도 만들고 비행장도 여기에 만들어요. 그래서 여의도 광장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의도 광장을 모르시겠구나, 여러분. 세대가. 본부장님은 아실 거예요. 여의도 광장이 이제 옛날 비행장 할주로였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근방에 있는 게, 동작구에 있는 게 보라매 공원이에요. 보라매 공원이 뭘 상징합니까? 공군을 상징하죠. 그래서 보라매 공원이 공군 상한학교가 있었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영등포가 중심이 된 거예요. 여의도 영등포 중심이라서 70년대에 강남 개발이라고 하지 않고 영동지구 개발이라고 불렀거든요. 영동지구 개발이란 말도 있고, 한강의 다리 중에 영동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동교가 있죠? 영동교가 있는데, 영동교와 영동지구란 말은 영등포의 동쪽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장소가 한강 남쪽에서 경성에 처음 포함된 적이 영등포니까 강남이 아니라 영동지구, 영등포 동쪽, 영동지구, 그 다음에 여기에 영동교. 그러면 영등포 동쪽에 있는 다리가 영동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36년에 이제 처음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영등포의 공원에 가면 이게 있어요. 이게 맥주를 만든 당금 소주시예요. 그러니까 오비 맥주가 처음에 여기서 만들어지다가 이제 이천으로 옮겨가고 흔적이 남아 있는 거고, 영등포역 뒤쪽에 보면 타임스퀘어가 있는데, 타임스퀘어 뒤쪽에 베이커리 카페가 있어요. 요게 경성방직이라는 회사가 있던 장소예요. 본부동인데 뭐냐? 영등포가 공업지대로 최초로 이제 개발이 된 거예요. 개발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949년, 그 다음에 63년에 걸쳐서 서울이 대대적으로 확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974년 지도를 보면 현대와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도 옛날 지도에 보시면 시가지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여기 보시면 시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어디입니까? 강북 쪽이 시가지로 되어 있고요. 여의도가 여기고 영등포가 여기예요. 여기가 산업단지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영등포, 여기에 할주로였던 장소고, 여기도 보면 개발이 거의 안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땅은 어디에 사야 됩니까? 여기 사야겠죠. 여기가.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도 스크루지 영감 이야기는 아십니까? 알아요? 모르죠. 땅은 여기 사야 돼요. 땅은 여기. 그러니까 지금 1974년 지도가 이거면 2024년 지도와 1974년 지도를 딱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봤는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할아버지들이 이 땅을 사셨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답사를 다닐 게 아니라 땅을 샀어야 돼요. 지리학을 연구를 할 게 아니라 땅을 샀어야 돼요. 땅을 사실 이제 네 군데만 사면 되거든요. 서울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서울을 제가 네 군데로 나누거든요. 한양도성, 그죠? 그 다음에 성저심지가 아닙니까? 한양도성은 한양도성이고, 한성부에 포함되지만 한양도성이 아닌 지역. 이게 성저심리잖아요. 성박지역. 그 다음에 한강이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한강은 저기 금강산부터 시작되거든요. 북한강은 금강산부터 시작해요. 금강산부터 이제 쭉 내려오고, 남한강은 오대산부터 시작하거든요. 한강을 따라서 쭉 가서 서해바다까지 가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한양도성, 그 다음에 한성부였던 성저심리, 그 다음에 한강유역, 그 다음에 경기도였다가 서울이 된 지역. 이 네 군데만 땅을 사시면 돼요. 그래서 샀어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가 여의도예요. 그러면 조선시대 대로가 여기잖아요. 그죠? 대로가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가 이렇게 보입니까? 다리가 보이는데, 한강에 나루터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루터 중에서 나루터 진을 안 쓰고 군사 주둔지 진을 쓰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나루터 중에 중요한 나루터라는 이야기죠. 군사가 지키는 나루터. 그게 어디냐면 한강진, 노량진, 양화진이에요. 한강진, 양화진, 노량진이에요. 부무장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1한강교, 제2한강교, 제3한강교 이런 식으로 예전에 불렀거든요. 그 장소들이 조선시대에는 나루진을 쓰지도 않고 군사주둔지 진을 쓴다는 것은 나루면서도 군사주둔지 중요한 장소로 하는 이야기인데, 한강진, 노량진, 양화진이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노량진이 제일 중요하죠. 노량진은 정조가 수원 하성을 갈 때 건너야 되는 나루터가 노량진이에요. 노량진에서 보면 노량진 바로 옆에 보면 그 자리에 옛날 노량진이 있던 그 나루터 자리에 한강철교와 한강대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제1한강교로 불러요. 그 다음에 정조가 수원 하성을 갈 때 쉬어가는 장소가 용량봉 저정인데, 노량진 행궁인데, 거기 어디냐면 상도터널 옆에 노량진 행궁이, 용량봉 저정이 일부 남아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제1한강교고, 그 다음에 양화진이 중요한 나루터인데, 강화도를 가려면, 서해로 가려면 건너야 될 나루터가 양화나루예요. 양화진을 지나서 선유봉을 지나서 쭉 가야 되거든요. 여기 이제 9호선 라인인데, 그래서 서쪽에 중요한 나루터는 양화나루예요. 그래서 제2한강교가 양화대교였어요. 그 다음에 이 남쪽으로 가려면 중요한 나루터가 그 한남대교, 제3한강교가 한남대교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조선시대에 이 나루를 건너서 한강길을 건너서 경상도로 이제 가는 거예요. 영남대로 가는 건데, 거기 나루터에 들어선 다리가 한남대교고, 그래서 한남대교가 제3한강교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1한강교, 여기 여의도예요. 제1한강교, 제2한강교, 제1한강교, 제2한강교, 여기가 제3한강교예요.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니까 제1한강교,
제2한강교, 제3한강교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용량봉 저정이거든요. 그러면 요 노선 보이죠? 요 루트가 이렇게 해서 쭉 가면 이게 경인선 철도 노선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길에다가 레일을 깔면 철도 노선이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새로 뚫는 게 아니라 기존의 길을 평평하게 하고 확장을 해서 레일을 깔면 철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경부선이 되는 경인선이 되는 거고요. 경인선에서 갈라져서 이렇게 가는 길이 있어요. 여기에 정조가 수원 하성을 가는 길이 요 길이거든요. 정조가 수원 하성을 가는 길을 따라서 경부선 노선 1번 국도가 생겨요. 정조가 수원 하성을 가는 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뭐 이렇게 가면 6번 국도 뭐 경춘선으로 또 이렇게 있는데 조선시대 이제 길이랑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제1한강교, 제2한강교, 제3한강교 있는데 여기에 여의도가 여기고 여기가 다리가 하나 있어요. 이 다리가 뭘까요? 서울대교. 현재 마포대교가 여기에 1, 2, 3이 있는데 왜 여기는 생뚱하게 있느냐? 여의도가 비행장이었기 때문에 마포대교가 비상시에는 활주로 역할을 겸해요.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여기 서울대교, 마포대교를 활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여기 만든 거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개발이 먼저 됐으니까 경성부에 제일 먼저 호셔됐으니까 여기가 영동포가 되는 거고, 요 지역은 영동포의 동쪽 지역, 영동지구가 되는 거고, 여기에 쭉 이렇게 연결되는 이 길이 뭐겠습니까? 허블판에 뭐가 있는 거죠? 길만 있는 거예요. 이게 경부고속도로예요.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와 이렇게 허블판에 길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역 개발이 어떻게 됩니까? 단지가 점선면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한강 남쪽에 중요한 역이 뭐냐면 양재역이에요. 양재역이 거기 있는 거고, 양재역을 지나서 이제 판교로 쭉 연결되는 길이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생기는 거고, 계속해서 이제 서울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현재의 길과 일제시대의 길과 조선시대의 길을 비교할 때는 이제 전차 노선도를 볼 필요가 있어요. 전차 노선도를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조선시대 길과 연관이 되고 새로 이제 막 생기는 건데, 이 전차의 종점 지역들이 이제 중요한 이 도성안의 땅을 못 사면 전차의 종점 지역에 땅을 샀어야 돼요. 그래서 마포 이런데. 그래서 이제 제 희망사항으로 만약에 땅을 산다면 일단은 도성안에서는 종로 상가를 사셔야 되고요. 도성 밖에서는 안 가르쳐 드려요. 어쨌든 복채를 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동대문, 종로 1957년에 전차 노선이거든요. 동대문 이게 뭐냐면은 일제강점기 1899년에 처음 전차 노선이 생긴 거고, 이렇게 가면 뭐가 됩니까? 청량리가 된 거예요. 청량리가 서울의 부도심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남쪽으로 가요. 서울역, 가를동, 남영동을 지나서 이태원, 그 다음에 한강교, 노량진, 대방동, 신길동, 영등포, 요 라인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청량리, 남쪽으로는 영등포가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노량진이 포인트가 되는 것은 정조가 수원 하성할 때도 이 노량진을 지나는 거고, 조선시대의 대동여지 전도 경교우도에도 인천간로라고 아까 잠깐 나왔잖아요. 거기 보면 노량진과 영등포가 등장해요. 이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이 라인이 정조가 수원을 하성을 가는 길이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대동여지도의 경조우부대도 을지로가 포함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동대문 남쪽에 광희문과 서소문을 연결하는 루트가 여기 요 을지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청량이라든지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을지로 이 라인이 뭐냐면은 요 라인 보이시죠? 을지로 입구에서 신당동, 을지로가 신당동, 상항심리, 하항심리, 왕심리, 요 루트가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난 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게 기초가 돼서 이제 전차 노선에서 지하철로 바뀌어요. 지하철로 바뀌는데, 지금 9호선까지 쭉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1, 2, 3, 4호선만 일단 이야기를 하면, 여기 보시면
일단 여기 보시면 뭐가 보입니까? 여기 서울역 있고 을지로 있고 보이고 여기 종로가예요. 종각, 종로상가, 종로가 동대문, 신설동, 회기동, 청량리. 이게 뭡니까? 조선시대 동대문과 서대문을 연결했다가 일제 1899년에 전차가 처음 생긴 노선. 이게 1호선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종각에서 남쪽으로 가면 용산이 되고 노량진이 되잖아요. 노량진에서 대방, 신도림, 구로 쭉 온수, 역고 이게 제물포, 인천까지 돼요. 그러니까 노량진에서 제물포 가는 이 노선이 처음에 경인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인선 노선과 그 다음에 전차 노선이 결합된 게 현재 1호선이 되는 거죠. 현재 1호선이 되는 거고, 원래는 이제 그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는 강화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강화도로 가려고 했는데 강화도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막혀서 할 수 없이 다시 숭례문에서 구리계로 와서 광희문을 지나서 수구문을 지나서 남한산성을 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여기에 숭례문으로 갔다가 다시 을지로 입구로 와서 그 다음에 그 수구문, 광희문이 동대문 직선문화공원 쪽이니까 여기를 지나서 신당 이 라인, 신당, 왕십리, 뚝섬, 그 다음에 잠실, 요 라인이, 잠실로 가는 이 라인이 인조가 남한산성을 갔던 길, 경조부대 광주로로 갔던 길이 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이 2호선이 루트가 여기고, 을지로의 한금정의 전차 노선이 이제 2호선으로 바뀐 거고, 역사적 맥락에서는 그런 거고, 또 하나 제가 아까 의주대로랑 양주 포천로 기억나십니까? 의주대로랑 양주 포천로가 있는데, 의주대로로 연결되는 길이 이제 서대문 밖으로 연결되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그 길은 사신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고 압록강을 가는 길인데, 거기 길을 따라서 청나라 군사도 그렇게 서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구파발, 연신내, 불광, 녹번, 홍제, 무학제, 독립문, 요 라인이 조선시대 의주로 가는, 압록강으로 가는 루트였어요. 그래서 여기를 의주대로 부른 거고, 이게 이제 3호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군인, 그러니까 중국의 사신들도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 군사도 이렇게 서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옛날에 그 왕조실록에 보면 상이, 임금이 숭례문을 와서 강화도로 가려고 했어요. 강화도로 가려면 여기서 숭례문에서 아연, 합정이 양화대교거든요. 합정, 여기가 양화나루니까 합정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가려고 보니까 이미 청나라의 군사가 어디가 이제 양철병까지 왔다는 겁니다. 양철병이 어디냐? 불광역 여신내거든요. 그렇게 오니까 따라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돌아서 남한산을 갔던 거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노량진을 지나서 대방, 영등포, 여기가 이제 요 노선이 경인선이 되고, 다시 여기서 갈라진 노선이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가리봉, 시영, 석수, 관악, 안양, 금정, 군포, 수원. 요 노선이 뭐냐면은 정조가 수원을, 화성을 가는 노선이 이 루트예요. 일본국도. 그 다음에 요게 나중에 바뀌어서 뭐가 되냐면은 이게 경부선, 자, 기차 노선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동일한 장소도 시대별로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 그다음에 용도가 달라지는 거고, 전통은 개성되는 측면이 있고 없어지는 측면이 있고 변형된 형태로 되는 게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서울의 공간적 확장과 수도권의 변화를 보려면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의 입지를 봐야 되는 거고, 입지만 볼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아무리 교통수단이 발달을 해도 절대적인 거리를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이제 GTX 노선까지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적으로 보려면 일단 조선시대, 아까 제가 경조부 들어가지고 양건로, 무슨 과천로, 용인로 이런 걸 보듯이 그 옛길을 쭉, 조선시대 옛길, 한양에서부터 부산, 그 다음에 전라도, 그 다음에 충청도, 평안도, 한경도, 강화도 이렇게 연결되는 길들을 보셔야 되고요. 그 길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경부선, 경의선 철도 노선이 어떻게 받는지 아셔야 되고, KTX가 바뀌면서 다시 이제 또 바뀌어요. 경부선에서 중요한 것은 대전과 조천이었는데, KTX가 되면서 다시 대전과 조천이 더 이상 흥행하기 힘들어진 게 오송역이 이제 생기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바뀌는 것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넓게 여러분이 이제 그러니까 서울을 이해하시려면 북한강, 남한강, 그 다음에 이렇게 한강, 그 다음에 임진강까지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선시대 대동여지도를 쭉 연결해서 보면 북한강, 남한강 이렇게 해서 저 서해 바다까지 쭉 연결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임진강까지 연결되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탄천변에 있었는데 이 탄천이 한강으로 들어가고 이게 서해까지 간다,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맥락을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실 때는 이제 또 하나 이제 조선시대 나루터와 현재의 다리들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강도 유의하게 이제 보셔야 될 게 한강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주류였다가 여기가 주류로 바뀐 거예요. 여기 잠실이에요. 잠실이 섬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하천이 이렇게 붙게 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보시면 되고, 혹시 몰라서 부산지도 했는데 안 보셔도 돼요. 오늘은 일단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4시 35분이 넘어가기 때문에 35분이 되기 때문에 계속 더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싫어할 것 같으니까 이런 질문을 해도 되나 싶은 질문들, 그러니까 지리나 역사지리, 제 전공은 이제 역사는 아니고 지리학이고, 옛지도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아무거나 그냥 뭐 요구사항이나 원하는 거나 하고 싶은 말이나 있으면 그냥 자유롭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